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분들이 사장님께 퇴직금 청구하면 사장님들이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였잖아. 혹은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근로계약서에 보면 월급 옆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잖아. 퇴직금 이미 다 지급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제가 봤냐면 당신은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했는데 왜 퇴직금 청구하느냐 라고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장님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장님의 꼼수거든요. 그럼 이러한 꼼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진짜 많은 노동청이 있잖아요. 그 노동청에 퇴직금 사건이 진짜 많이 산재돼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사건의 수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근로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 사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퇴직금 청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서 퇴직금 청구 안 했어요. 에이, 뭐 그냥 퇴사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는데 퇴직금 청구까지 머리 아파요.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요. 이런 이유들로 퇴직금 청구 안 하신 근로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로 퇴직금 지급받지 못하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꼼수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꼼수 첫 번째. 당신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자분들 이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보면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4시간 혹은 14시간 30분 이렇게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14시간 30분, 주 소정 근로 시간을 14시간 30분, 14시간 이렇게 적어 놓고 실제로는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되어 있으니까 퇴직금 청구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요. 다만 내가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근로자한테 있다 보니까 그 증거 자료는 아무래도 근로자분들이 좀 취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들께서 내가 매일매일 출퇴근한 시간을 기록한 자료들 또는 카카오톡으로 사업주가 업무 지시한 시간들 이런 걸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내 실제 근로시간보다 넘어가서 근로한 시간들이 입증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사업장 내 CCTV 있잖아요. CCTV는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퇴사한 이후에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자료들을 좀 취합하셔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퇴사 후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꼼수 두 번째는요. 근로계약서에 보면 월급 옆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나는 이미 퇴직금 다 지급했다라고 주장하는 케이스예요.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예를 들어 250 옆에다가 퇴직금 포함이라고만 써놓고 전혀 임금 항목별로 얼마씩을 지급했는지 기재해 놓지 않은 케이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50 퇴직금 포함이라고 해놓고 실제 임금 항목으로 예컨대 기본급 180, 주휴수당 40만 원, 퇴직금 30만 원 이렇게 적어놓은 케이스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케이스부터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두 번째 케이스는 실제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선지급이 원천적으로 법에 맞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임금 항목으로 퇴직금 지급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30만 원씩이. 그러면 근로자가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니요, 전 퇴직금은 나중에 발생하는 임금이니까 지금 다시 주세요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달 내가 받았던 30만 원은 결국에는 그러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주지 않았어야 되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근로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사업주한테 반환하고 다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찌 보면 근로자 입장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문제 삼는 건 바로 첫 번째 케이스예요. 뭐냐면 250만 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어놓고 도대체 퇴직금 명목으로 얼마를 선 지급했다는 건지 항목을 나눠놓지 않은 거죠. 그러면 사업주는 나 퇴직금 지급했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 도대체 얼마를 지급했는지 사업주도 입증이 불가하고요. 근로자는 당연히 받은 금액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 세 번째인데요. 프리랜서로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 좀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한테 상담 오신 의뢰인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근로계약서 하나, 프리랜서 계약서 하나 총 2개를 갖고 오셨어요. 근로계약서로 작성된 그 기간을 보니까 뭐 입사일로부터 한 6개월 정도는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셨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환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사업주가 자기를 설득을 했대요. 자,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4대 보험 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임금에서 물론 이제 정확히는 보험 3개, 왜냐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니까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이 3개를 월급에서 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너가 50% 부담을 하고 내가 50% 부담해야 되니 너도 부담이고 나도 부담이다. 그러니 근로계약서 하지 말고 우리 프리랜서 계약 맺어서 서로 부담을 좀 덜자 이렇게 설득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분께서도 솔직히 좀 혹하신 거죠.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로 이제 전환 계약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2년 좀 못되게 근로를 하셨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달라라고 청구를 하니까 이 사업주께서 뭐라고 하셨냐. 당신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발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근로자분이 이제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셨나 봐요. 그런데 사업주 말이 맞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신 케이스였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의 형태가 근로자로서 근무한 거라고 한다면 이 프리랜서 계약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판례 법리로 형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그 기준. 대략 말씀드려보자면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었는가? 업무의 장소와 내용 등이 사업주에 의해 정해져 있는가? 내가 어떠한 일을 잘했다고 해서 크게 이득을 더 볼 수 있는 구조였거나 어떠한 일을 잘못했을 때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인가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지 단순히 이 종이 계약서에 의해서 프리랜서네, 근로자네 라고 구분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근로자분께서는 당연히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업무 지휘 감독도 사용자한테 다 받고 있었고 내가 실수를 한다고 해서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도 아니었고 크게 그 달에 일을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임금이 확 상승하는 것도 아니었고 고정급 받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판례 법리 그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퇴직금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 청구하셔라 라고 안내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그 꼼수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근로자분들이 알면 당하지 않는데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케이스만이라도 꼭 숙지를 하셔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구나 라는 팁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직장인들이 알면 쓸데있는 다양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분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에 직접 상담 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